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후 세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플래너리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글로벌 헬스와 SDG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헬스의 역할, 건강 보장과 건강 체계, 강화의 목표를 위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희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라이트 재단 대표 이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패널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주최 측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이트 재단에서 본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트 재단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한국에 기반을 둔 비영리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가 설립을 했고요. 빌 앤 멜린다 파운데이션도 함께하고 계시며 2018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미션은 바로 한국의 감점을 활용해서 전 세계 보건을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무대에 계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그 이후에 온라인 참석자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박기동 박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사무처 데이터 전략 혁신 담당 국장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누아투의 릭 마헬 장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순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연구교육혁신센터 센터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그 옆으로는 나군호 박사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이버 헬스케어 연구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온라인 참석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은 아시아개발은행의 싸이완 박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분은 장필레베 웅겐시마나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디지털 자문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세션을 진행하기에 앞서 맥락 삼아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주제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교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잠재적 기회들도 있었고 그것은 바로 새로운 형태의 중재를 도입함으로써 건강을 전 세계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WHO, 세계은행, 그리고 란셋에서는 디지털 보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유용한 결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언들을 해주고 계신데 이러한 제언들을 보면 기여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리스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디지털 헬스 기술들은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공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건강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인프라가 필요하고 전문가가 있어야만 운영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집단적 노력을 통해서 근거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무엇이 있어야만 디지털 헬스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단순히 시장에서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닌 전 세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공공 건강을 어떻게 SDG의 맥락에서 보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세션의 두 개의 목표로 연결이 되는데요.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활동들과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디지털 헬스 도구들을 검토하고 있는 바들을 공유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어떠한 교훈들이 있는지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교훈이 있고 어떠한 기회가 있고 어떤 리스크, 어떠한 장벽이 있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 도구들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이러한 도구로 인해서 불평등이 더 강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듣기를 기대합니다. 15분씩 발표자분들께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박기동 박사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발표 말미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질문을 기억하셨다가 발표가 모두 끝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동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라이드 몇 장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 세션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헬스와 SDG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헬스의 역할에 대해서 본 세션을 진행하는 데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5회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 포럼에서 본 세션을 준비해 주시고 WHO를 대표해서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헬스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G4의 주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복원을 위해서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디지털 변혁이라는 것은 사회의 조직을 바꿔놓고 또 기관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상당한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변혁으로 인해서 디지털 금융, 디지털 정부, 또 교육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보건을 위한 디지털 변혁이야말로 판도를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변혁이 건강 쪽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건강 정보를 얻고 있고 또 여러 조언도 얻고 있습니다. 영상은 이미 의료와 관련된 콘텐츠를 쉽게 설명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WHO의 디지털 전략을 설명을 드리고 또 동시에 조언도 해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헬스는 지식의 하나의 분야로서 디지털 기술을 의료 분야에 사용을 해서 건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분야입니다. 디지털 헬스 안에는 헬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빅데이터, 유전학, AI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격 의료, 웨어러블, 모바일 앱 등이 헬스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임상 정보와 관련을 해서는 전자 처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 중재 같은 경우에는 의료 분야의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잘 알려져 있는 효과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낮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메시지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제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극복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환자들의 경험을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불평등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에게 더 혜택이 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IGE라고 부릅니다. 특정 중재를 했을 때 불평등이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진행을 한 평등성과 접근성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디지털 헬스 도구들을 활용을 했을 때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WHO 유럽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프로그레스 플러스라는 틀을 활용을 했는데요. 프로그레스는 하나의 약자로서 P는 주거지, R은 언어, 문화, 민족을 의미합니다. O는 직업을 의미하고요. G는 성별을 의미합니다. R은 종교, E는 교육 수준, S는 사회 경제적 상태, 그리고 마지막 S는 사회적 자본을 의미합니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장애 혹은 복합 의료 필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도 플러스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백인이고 영어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디지털 헬스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도심에 살고 백인이고 영어를 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젊고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디지털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가 있고 농어촌 지역에 살고 경제적 지위가 낮고 또 나이가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이 디지털 헬스 솔루션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취약계층 간의 이러한 갭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디지털 헬스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의료 체계의 취약점들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UN과 WHO는 이 갭들을 채워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6월에 UN 사무총장님께서는 디지털 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출범시키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헬스 기술의 긍정적인 영향은 강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죠. 이 로드맵을 보시면 8가지 우선순위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30년까지 보편적 연결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공공재를 촉진함으로써 보다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포용을 모두를 위해 보장하는 것이고 가장 취약한 계층까지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디지털 역량 구축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디지털 시대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AI와 관련된 세계적인 협력을 지원하고 일곱 번째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신뢰 및 안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보다 효과적인 아키텍처를 디지털 협력을 위해 구축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HO는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략을 갖고 있고 2022년에 채택된 바 있습니다.
유럽 지역위원회에서 여기에 보시면 2018년에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 의료 활용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의 의료 분야를 위한 디지털 변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액션 플랜이 WHO의 전반적인 우선순위 분야에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WHO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며 저희가 5가지 P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건강보호, 건강증진, 건강의 임파워먼트, 그리고 건강을 위한 성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디지털 헬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와 디지털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전략을 살펴보게 되면 그 비전은 모두를 위한 건강 증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사람 중심의 디지털 헬스 솔루션을 개발하고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인프라를 개발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써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서태평양 지역이 갖고 있는 비전은 바로 디지털 헬스를 사용을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환자들과 지역사회가 모든 의료 체계 속에서 임파워먼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의 예방, 진단, 관리를 위한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WHO가 갖고 있는 공동의 목표를 보면 사람 중심의 디지털 헬스가 되겠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WHO는 회원국들에게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해서 디지털 헬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디지털 헬스는 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로 이어져야 하고, 디지털 헬스에 대한 투자는 바로 지역사회의 적절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기존의 디지털 툴과 시스템과 중복되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비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분야를 모든 국가를 위해 설정해 두었습니다. 우선 전략적 계획이 있고요. 핵심적인 전자의료 툴의 사용, 역량 개발, 여러 분야에 걸친 참여, 또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 개인정보와 보안의 보장, 정보 전문성, 경험의 공유, 그리고 모니터링과 평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가마다 발전 단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에 맞게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내의 국가를 4개의 분야로 분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초기 단계의 국가들에서부터 개발 중인 단계, 또 이미 발전한 국가들, 그리고 또 다른 분류는 인구의 수가 굉장히 작은 국가는 별도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WHO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마다 자신의 국민들의 고유 번호를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부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자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도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발전이 진행 중인 국가들을 위한 제언이 있고요. 이미 발전이 많이 된 국가들의 제언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혁신적인 e헬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상호 운영성을 발전시키며 개인정보 보호와 또 법, 규제를 통한 책임성 강화,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대한 멘토링 제공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2분 안에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인구가 작은 국가들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기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기본적인 e헬스 툴들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WHO는 전략적 계획을 돕고 있고 또한 핵심적인 e헬스 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도움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의 e헬스 발전상을 검토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ICT에 대한 정보 및 정보 공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료 제도와 사회의 준비성입니다. WHO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WHO에서는 각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의미 있게 투자를 해서 디지털 헬스를 사용한 의료 분야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황을 파악을 하기 위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우선순위 분야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적인 디지털 헬스의 근간을 마련을 하면서 어떠한 툴들이 꼭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고 또 개인, 가정, 지역사회 등 여러 수요자에 따른 맞춤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우선순위가 설정이 되고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각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헬스가 도입이 될 때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나 취약계층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디지털 헬스 솔루션이야말로 의료 체계를 발전시키고 SDG를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사무처의 여러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ADB의 바산타라 박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윈 여러분, 저는 바산타라라고 합니다. 전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그룹 소속입니다. 우리 팀에 벤자민 카글런 전문가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대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디지털 보건의 역할, 그리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의 디지털 헬스 그리고 또 SDG 달성과 관련한 이 세션에서 발표를 하게 되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현황 그리고 헬스 보건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디지털 기술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헬스케어 전달에 있어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편적인 의료 보장 차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과 관련하여서 디지털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 개발 목표 그리고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차원 지표가 나와 있는데 서비스 보장 지수입니다. 그리고 또 가구의 지출 수준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저소득 국가 차원에서도 높은 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소득 그리고 중소득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높은 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이러한 그 보건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 보건의 디지털화가 중요할까요? 보건이라는 것 자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보건의 결정 요소인데 무엇보다도 접근성과 또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포용성 자체를 확대하고 개선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 나은 보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연계성도 필요하고 기기도 필요하고 교육 훈련 등과 관련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ICT 인프라도 구축되어야 하고 적절한 와이파이 인터넷 접근성 그리고 기기의 가용성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과 관련한 지원도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렴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시스템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또 보건 교육 시스템 차원에서 연결이 되어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ADB 내에서 디지털 솔루션이 어떻게 ADB의 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SDG와 관련하여서 디지털 기술과 관련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소는 빈곤을 감축하는 것 그리고 건강의 보편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 인적 자본을 개발하고 또 사회적인 보장성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디지털 솔루션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중요한 정책 영역입니다. 또 사람과 또 역량 강화, 또한 인프라 개발도 필요합니다. 현재 디지털 보건과 관련해서 아시아타 태평양 지역의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모든 벤처 캐피탈 투자의 44%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디지털 보건 부분에 2020년 단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보건 기술이 앞으로 2025년이 되면은 1,000억 불 규모로까지 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건 서비스 부분들이 있는데 웰니스나 예방 쪽의 보건도 있고 또 비즈니스 그리고 진단과 검진 부분도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또 스크리닝, 선별과 진단 기술도 중요하고 또한 돌봄 서비스 제공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질병 관리, 또 의사결정 지원, 또 환자와 관련한 지원과 보살핌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디지털 약국 등의 툴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이러한 자가격리가 강화된 그 시기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 시장이 2025년까지 1,000억 불 규모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미래의 헬스케어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와 관련한 결과가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어떠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좋은 거버넌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또 디지털 데이터의 활용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관리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운영 관리, 보건 운영 관리도 강화되고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보건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그리고 국가의 전략적인 프레임워크 하에서 적절한 인프라를 가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헬스 시스템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명성 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고 형평성과 효과성, 효율성 등의 원칙도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ADB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인력 강화입니다. 그리고 자동화입니다. 특히 AI를 기반으로 하여서 행정 처리나 또 여러 다양한 진단 분야에 있어서도 혜택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인력의 효율성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활동의 30% 정도가 자동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력을 환자 관리 쪽에 집중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행정 처리, 업무에 집중하기보다는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보살핌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포괄적으로 보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헬스케어 전달의 혜택입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을 통해서 예방 차원의 건강 증진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보건과 관련한 리트러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헬스케어와 관련한 전달을 강화시킴으로써 서비스도 개선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들 간의 공조와 조율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역할과 관련해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또 여러 불평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ADB가 디지털 헬스와 관련해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인데 저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헬스케어 단체들과 정부들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식을 개발하고 확산시키고 있고 간행물도 발간하고 있고 또 디지털 헬스 이행과 관련한 지침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방식 가이드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지역 단체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헬스 이케어 헬스 인포메이션 네트워크나 실라 에이시아라고 하는 네트워크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보건공사위원회와 직접 협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 단체들, 그리고 라오스도 있고 또 인도와도 이 보건 당국과 직접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ADB 회원국들이 여러 다양한 보건 분야의 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헬스 부분과 관련한 가이드 그리고 2030 관련 전략 행동을 마련하여 디지털 헬스를 강화하여서 4개 부분에 있어서의 디지털 보건, 평등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또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를 감안하여 특히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전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필리핀 내 여러 지역에 있어서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구 통계학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차원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는 분명 더 나은 이런 보건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협력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국의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협력 사업으로서는 지역 차원 그리고 다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디지털 헬스 파이낸싱 지원을 위한 기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학이나 또 한국의 보험공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보건 결과를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기술 지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여러 사업 차원의 기술 지원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건 정보 시스템과 관련한 개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 관리나 의료 기록, 전자 의료 기록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등록부도 포함됩니다. 다음 시설 차원의 정보 시스템 그리고 지급 결제 시스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병원 관리 정보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지식 상품이나 국가 이행 차원에 있어서 많은 국가들 그리고 기관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ADB를 대표하여 발표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장필버그 옹켄시마나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시고 저희 기관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G4 회의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 전에 저희 기관은 60주년 기념을 했습니다. 빠른 성장의 시기였고 행동의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프리카의 54개 국가들이 함께 해서 아프리카의 보건 상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프리카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을 지났을 때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여러 부정적인 예상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드리면서 아프리카의 CDC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디지털 변역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기술을 사용을 해서 1차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략적 방향성, 또 어떠한 원칙들이 있는지, 또 디지털화를 위해서 어떠한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 모든 노력이 적용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즉 CDC와 관련을 해서 역할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프리카 CDC가 시작이 되고 또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을 때 이와 같은 미션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CDC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의 여러 공중보건기관들과 협력을 하면서 지역 내의 건강을 보장하고 또 여러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백신과 진단, 치료를 확산을 시켜서 특히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여러 설비와 약품에 대한 민주적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치료제뿐만 아니라 백신을 제공하는 것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CDC가 준비를 해서 차후에 팬데믹이 또 발생을 할 때 준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 인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를 하고자 하고요. 네 번째로는 보건에 대한 국내 투자를 늘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자원, 인적 자원, 기술적 자원, 네트워크의 동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존중 가능한 액션 중심의 파트너십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력 개발을 하고 또 강력한 기관들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전략을 발전시킨 맥락을 살펴보게 된다면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워낙 넓기 때문에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다양한 지형이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 인력과 관련을 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만 명 정도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EU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0만 명당 1명의 의사가 있고, 미국도 그 정도인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철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인터넷 접근이 되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병원들 또한 같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도전 과제를 생각해 보면 의료 지출입니다. 1인당 의료 지출은 1년에 $100 정도에 불과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00이고 또 EU는 $4,000 정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와 더불어서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인구학적인 특성이 도전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평균 연령이 20세 이하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사용도 보면 지금 현재 10억 대 이상의 휴대전화가 사용이 되고 있고, 또 굉장히 활발한 생태계가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앱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갭이 있는 것을 디지털 방식으로 어떻게 채워넣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결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향해 더 접근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이 SDG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CDC는 이와 같은 변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CDC는 기관 차원에서 디지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지능적이며 회원국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더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상호 운영성과 높은 생산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상의 위협에 대응하는 시간을 줄이고 어떤 위협이 발생하려 할 때 이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것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차 진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 서비스의 80%가 결국은 1차 진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1차 진료 기관들이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모바일 솔루션을 찾고자 합니다. 아프리카가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했던 것을 보면 바로 금융적 포용이 여기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 계좌가 있는 아프리카 사람이 10% 이하였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성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은행에 가서 계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휴대전화를 통해서 금융 거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금융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발전한 것처럼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함으로써 의료 시스템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디지털 건강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만약에 개개인에게 의료 시스템과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되면 자신의 데이터를 어디든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그 사람의 병원 기록을 유지하겠지만 이 데이터를 개인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웨어러블과도 연결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원하는 의사와도 연결을 하게 되면 개개인이 자신의 병원 기록을 유지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상호 운용성이 높은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십 년 동안 많은 국가들이 구축하려 노력을 했지만 이것을 완전히 달성한 국가들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아프리카가 이것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면 큰 이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개인과 가정이 디지털로 먼저 의료 서비스에 접근을 하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이것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오픈 데이터 표준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서비스와 툴을 제공하게 된다면 디지털 변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방향성을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디지털 헬스 프레임워크와 맞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WHO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아프리카 CDC의 회원국들도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된다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벤치마킹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명백한 전략을 갖고 또 정책적 틀을 가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인프라와 관련해서, 리더십과 관련해서,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도 적용을 하고 있고, 또 경영 방식이라든지 사용하는 표준이라든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또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프레임워크를 공히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될 때 파일럿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가지 전략적 목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적인 것이고, 또 아프리카 CDC 입장에 2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거버넌스, 통합, 세계 표준 등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디지털 협력에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인프라와 다양한 활동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혁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헬스야말로 미래의 중요한 경제 분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혁신적 기업들과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조율을 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문성을 아프리카 CDC 안에 구축하면서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접 참여하고, 또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더 민첩하고 투명하고 또 지능형으로 만들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혁신, 협력, 국가의 오너십, 또 안전하고 지속 가능성, 결과 중심의 기관 구축 등 여러 가지 원칙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프리카의 보건 위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지난 1년 동안 대표적인 이니셔티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emerging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는데요.
지금 현재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공의료 분야에 여러 도전 과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다른 부분에 투자를 했지만 이제는 디지털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들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곧 출범이 되는데요. 1분 안에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의료 정보 같은 경우에는 10만 개의 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연결하려는 프로젝트이고요. 또 여러 정보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프리카 전체를 연결하고자 하고 또한 디지털 헬스를 위한 엑셀러레이터를 구축함으로써 빠르게 발전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간 지표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패널 토론자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실천이 더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20분 동안 패널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릭 마해 바누아투 보건부 장관님의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관님, 보건부의 경험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디지털 헬스 보건 기술 그리고 공중 보건을 위해서 개발하신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본 포럼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바누아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에서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를 논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방금 전 주제와 관련한 바누아투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군소도서국인 바누아투에 있어서는 더욱더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건부를 통해서 모든 ICT 기술 활용과 관련한 작업을 별도 전담 부서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디지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고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19 기간을 겪으면서 코로나 대응 전략을 마련을 하였고 이제는 새로운 전략을 구축하여 중요한 국가 차원의 통계치를 수집하면서 이 필수 통계치를 기반으로 해서 또한 원격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원격 지역에서부터 의료 진료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작은 섬이 아닌 83개의 도서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원격 진료 제도를 도입한 것은 보건제도에 있어서 매우 큰 기여를 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도로도 깔려져 있지 않은 원격 지역에 대해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보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앙센터를 두고 여기에서 여러 지역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누아투는 한 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82개의 작은 도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보건 시스템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특히 SDG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기동 국장님께서도 디지털 헬스 기술, 즉 원격 연료가 개입과 관련한 접근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82개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순애 센터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보건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 측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인프라 구축 그리고 효율적인 디지털 기술 이행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훌륭한 발표자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WHO, ADB 그리고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디지털 보건과 관련한 활동을 잘 들었습니다. 도전이지만 분명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분야라 생각합니다. 현재 코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보건 ODA를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건 ODA 개도국 지역의 사업이라 한다면 직접적인 디지털 보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의료보건 정보 시스템과 관련한 사업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디지털 헬스와 관련한 부분도 포함됩니다. 여러 대형 병원들이 한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설립이 되었고 이들의 의료보건과 관련한 정보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보건 정보 시스템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그리고 의료보건 제공자들의 수용성의 문제, 그리고 또 위원회, 그리고 또 대중의 수용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보건 시스템 자체에 있어서 이러한 정보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주변 차원에서의 정보 수집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명확한 정보를 현장에서 수집하지 못한다면 중앙 차원에서 수집되는 정보가 정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참여가 필요하고 보건 서비스 제공자들이 디지털 보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보건 시스템과 지역사회의 1차 의료 보건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 정보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릭 마해 장관님으로부터 들었고 또 아프리카의 CDC에서 발표를 해 주실 때에도 1차 진료기관들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 디지털 헬스 도구들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모실 분은 어떻게 보면 민간 부문에서 홀로 나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하더라도 민간 부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민간 부문이야말로 연구개발에 있어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이버 헬스케어 연구소의 나군호 소장님을 모시고
네이버는 R&D가 디지털 헬스에 어떠한 역할을 미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네이버가 발전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연세대학교로 돌아오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반가운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최대의 검색 엔진입니다. 저희 기업의 절반 정도는 검색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그 외에도 쇼핑, 핀테크 등 여러 분야가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예를 들어 웹툰과 음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회사의 인프라 쪽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한국에 살고 계신다면 챗 GPT를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GPT 3.0 기반의 채팅 엔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의 AI가 이러한 채팅 기술과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슈에 있어서 그런데요. 앞서 ADB에서도 또 바누아투 보건부 장관님께서도 아프리카 CDC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성이라는 것이 모바일 플랫폼과 AI 자원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균등하고 평등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플랫폼을 활용하게 된다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모든 국가에서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AI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현재 7,000분의 한국 어르신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일 1인 노인 가구, 즉 독거 노인분들께 아침마다 7,000건의 전화를 드립니다. 독거 노인 입장에서는 AI가 전화하는지는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람에 가까운 기술이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 활용이 가능하고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러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더 고용할 수도 없고 병원의 숫자를 쉽게 늘릴 수도 없지만 AI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과 또 시민들 또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현재 AI 기반의 대대적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변화를 목격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여러 기관들이 어떠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보건 분야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민간 회사이고 AI, 클라우드, 여러 디지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국가의 정부와 기업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의 대표이사로서 우리 업계의 파트너분들의 강한 의지, 또 정부와의 협력 의지, 그리고 공공부문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들의 혁신 기술을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공중보건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공유해 주시는 것을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럼 이번 패널 토론을 마치기 전에 몇 분 정도 시간이 더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시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역 차원 영내 협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기동 국장님 그리고 아프리카 CDC 그리고 ADB 담당자분께 어떠한 기회가 있고 또 어떠한 도전이 있었는지 업무를 진행을 하시면서
지역 협력을 촉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겪은 기회와 도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CDC와 같은 아시아 CDC는 없기 때문에 항상 부럽습니다. 그러면 박기동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ADB의 발표를 듣고 또 아프리카 CDC의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세 개의 기관의 방향성이 잘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ADB와 WHO는 정기적으로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공동의 우선순위 분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야말로 WHO와 ADB의 공통 부문입니다. WHO는 WHO의 장점을 가지고 정책 제언을 하고 어떻게 디지털 헬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 표준을 제공해드리며 ADB는 ADB의 강점을 활용을 해서 접근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인프라를 개선하고 또 상호 호환성,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게 되면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원격 의료를 통한 격차 해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ADBO와 WHO의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CDC 또한 아프리카 WHO와 잘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ADB 측에 질문을 드립니다. 잉프라스와 박사님께서 좋은 사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활동이었는데 정부 대상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차원의 활동을 설명해 주셨는데 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 협력에 있어서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단체들의 관점을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부분의 관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ADB에서는 여러 회원국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니즈들을 다 충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거시적인 특징들도 모두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통의 지식을 개발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는 것인데 그중 하나가 디지털 보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기존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지역 단체들이 국가 차원에서 더 강력한 협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네트워크를 계속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 여러 다른 단체들과도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회원국들에 대한 니즈를 충족을 하면서 지역 차원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CDC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CD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조율과 협력의 역사를 아프리카 내에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내 협력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의료 위기라는 것은 특정 장소에서 발생을 하더라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마다 공중보건 체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협력할 때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에 적기가 따로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아시아 또한 아프리카 CDC와 같은 기관이 생기리라 기대를 합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소통, 협력, 조율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공동의 도전 과제에 함께 맞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력이 큰 차이를 낳고 있는 분야를 보면 R&D 분야를 꼽을 수 있고 혁신, 투자, 인력, 교류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합쳐져서 의료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도전 과제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회원국들마다 맥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회원국들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특정 주제가 가장 큰 우선순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아프리카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국가들과 기관들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파트너십은 아주 훌륭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내에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협력하는 여러 파트너들이 있고요.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모든 회원국들이 수혜국이 되고 있습니다. 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마다 협력을 통해서만 세계 보건 위기에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 핵심 단어 그리고 영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코디네이션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R&D와 인력 교육 그리고 헬스 안보도 중요합니다. 보건 안보도 중요합니다. 또 여러 차원에서 많은 도전 과제가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아프리카는 큰 대륙이고 여러 국가들, 다른 환경이 있습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대륙이고 또 이질성이 있는 대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공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각각의 발표자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략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공통적으로 전달되었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잠재적인 디지털 기술의 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접근성, 특히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시키고 헬스 거버넌스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잉프라사구와 박사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보건이라는 것은 사회적 결정 요소라는 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궁극적으로 영향을 끌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성공적인 요소는 기술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비기술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요소들이 관여되어 성공을 가늠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중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연사분들, 패널 토론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장님과 연사분들,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분야의 R&D를 저 또한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각 세션별로 어떤 것을 배웠나 제가 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세션을 들으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 제안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1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3시 10분에 다음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스마트 지속 가능한 포용적 도시입니다.